어르신, 괜찮으세요? 지금 어디가 불편하세요? 요양병원 1층 로비에 낡은 점퍼를 걸친 노인이 비틀비틀 들어섰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손에는 약봉지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죠. 접수 직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어르신, 보호자 없으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사람들은 노인을 은근히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무릎 앞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금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녀의 눈빛은 환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노인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막 병원의 가장 무서운 사람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시험이 병원의 질서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거라는 것도 말이죠.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이곳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나는 윤병철 67입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한빛의료재단 요양병원 원장이자 재단 이사장이죠. 30년 넘게 이 병원을 키워왔습니다. 병상 200개, 직원 80명, 연 매출 수십억. 숫자로 증명되는 성공이었어요. 그날도 늘 그렇듯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병상 가동률 95%, 진료 수익 전월 대비 8% 상승, 민원 건수 3건.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나는 평생 숫자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아들 민석이가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35살 이 병원 행정실장으로 일하는 아들입니다. 민석이는 평소에 사무실에 잘 안 오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날은 표정이 남달랐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이는 이혼한 지 2년째였어요. 첫 결혼은 실패했죠. 상대방 집안과 우리 집안이 맞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만에 파경이었어요. 그래. 누구냐? 하은이요. 우리 병원 요양보호사예요. 나는 순간 펜을 내려놨습니다. 요양보호사. 내 머릿속에서 가문이라는 단어가 먼저 튀어나왔어요. 한빛의료재단은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가업입니다. 명문가는 아니지만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집안이죠. 그의 집안은 시설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내 입에서 참 못난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민서가, 너는 내 인생을 너무 가볍게 결정하는구나. 민석이는 담담하게 나를 보더군요. 그 눈빛이 나를 꿰뚫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나는 과거에 사람을 놓친 적이 있으니까요. 민석이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봐왔으니까요. 아버지가 혼자 술 마시며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던 모습을요. 민석이가 문을 나가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박하은.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나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환자를 부축하던 모습, 로비에서 어르신께 인사하던 모습. 하지만 며느리로 본 적은 없었죠. 그날 밤 나는 결국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간호사였던 내 첫사랑 정윤이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간호사 따위와 결혼할 순 없다고 하셨죠. 나는 결국 아버지 말씀을 따랐습니다. 체면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놓아버렸어요. 그 후 나는 더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 못 갔어요. 서로 사랑이 아닌 조건으로 만난 사람들은 결국 조건이 맞지 않으면 헤어지더군요. 이혼 후 1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은 건 혼자 먹는 밥과 혼자 켜는 불뿐이었죠. 그러니까 민석이 말이 아팠던 겁니다.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다. 나는 후회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매일 밤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박하은 씨 인사기록 가져와. 비서가 가져온 파일을 펼쳤어요. 박하은, 만 32살. 보육원 출신, 요양보호사 자격증, 근무 3년 차, 근무평가 어등급, 민원제로, 환자 가족들의 칭찬 글이 20건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참 깔끔한 이력이더군요. 그런데도 내 마음은 찔끔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좋은 사람과 현장에서 드러나는 진짜 사람은 다르니까요. 나는 평생 병원을 경영하며 봐왔습니다. 서류로는 완벽한 사람이 현장에서는 환자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요. 나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보겠다. 그리고 내가 제일 비겁하면서도 확실하다고 믿는 방식으로요. 환자로 위장해서 그녀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 나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내 아들이 또 한 번 실패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내가 정윤이를 놓쳤던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게 궁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흘 뒤 월요일 아침, 나는 병원 창고에서 환자용 낡은 점퍼를 구해 입었습니다.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렸어요. 손목시계는 빼고 지갑에는 10,000원짜리 몇 장만 남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노인이 하나 서 있더군요. 나도 이제 67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저렇게 되는 거죠. 나는 치매 초기 환자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위험한 건 절대 안 했어요. 실제로 쓰러지거나 다치는 신용은 하지 않기로요. 시험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건 범죄니까요. 나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침 9시 나는 1층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원장님 오십니다라는 인사가 쏟아질 시간이죠. 하지만 그날 아침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허리를 굽힌 노인은 그냥 노인일 뿐이었어요. 나는 일부러 복도를 비틀비틀 걸었습니다. 손에는 약봉지를 쥐고요. 접수 직원 하나가 나를 보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보호자 없으세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사무적인 말투였습니다. 나는 평소에 직원들에게 친절 교육을 시키라고 했는데 현장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노인을 은근히 피해 다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내가 길을 막으면 얼굴을 찌푸렸죠. 그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내게 다가왔어요.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였습니다. 박하은이었어요. 그녀는 내 무릎 앞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요. 나는 순간 놀랐어요. 보통 직원들은 서서 내려다보며 말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눈도 반짝였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죠. 나는 일부러 약봉지를 쥐고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약. 이거 먹어야 하는데 목에 걸릴까봐 무섭네.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은 약 삼키는 걸 두려워하시거든요. 목에 걸리면 큰일이니까요. 나는 그 연기를 했습니다. 손도 일부러 떨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간호조무사가 툭 내뱉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보호자 불러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그 직원의 이름을 외웠어요. 나중에 따로 면담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은이가 그 직원을 딱 한 번 바라보더군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더 낮은 자세로 말했어요. 어르신, 물 조금 드실까요? 약은 한 번에 삼키기 힘들면 나눠서 드셔도 돼요. 제가 옆에서 천천히 같이 해드릴게요. 그녀는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시간을 지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약을 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녀는 물컵을 천천히 건네주고 내가 약을 삼킬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고요. 이건 존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했어요. 약을 다 삼키고 나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진료 예약 있으신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말했어요. 그럼 여기 앉아서 좀 쉬세요. 제가 담요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 로비가 좀 쌀쌀하거든요. 그녀는 정말로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내 무릎에 살짝 덮어주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가끔 지나가며 내 쪽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괜찮은지요? 나는 그날 오전 내내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를 지켜보면서요. 그녀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똑같았어요. 휠체어를 미는 어르신께 천천히 가세요라고 말하고 넘어질 뻔한 할머니를 재빨리 잡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익숙했어요. 3년간 이 일을 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겠죠. 하지만 습관이라고 해서 성의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그녀에게 환자를 돌보는 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하은이가 다시 내게 왔습니다.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잠깐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같이 구내식당 가실래요? 혼자 가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나는 그 말에 속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자기 쉬는 시간을 나 같은 노인을 위해 쓰고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 동안 그녀는 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밥을 흘릴까봐, 국이 뜨거울까봐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바로 손이 닿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나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박하은이요, 어르신. 하은이, 고마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많은 직원들은 이걸 해야 하는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날 첫 시험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고요. 이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튿날 화요일 나는 더 노골적인 상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날 밤 나는 오래 고민했어요. 이건 너무 비겁한 일이 아닌가. 하지만 나는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요. 사람의 본성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서 드러나니까요. 나는 다시 낡은 점퍼를 입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로비가 아니라 2층 복도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일부러 주머니를 뒤적이며 소리쳤습니다. 내 돈이 없어. 누가 가져갔어.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귀찮아하며 피하거나 억울하다고 화를 내거나. 지나가던 간호사 하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냉정한 말투였어요. 나는 일부러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돈 찾을 때까지 안 가. 누가 가져갔어. 그때 복도 끝에서 하은이가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내 앞에 섰어요.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바로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말하더군요. 어르신, 놀라셨죠? 제가 같이 찾아볼게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어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상황은 요양보호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니까요. 혹시 어제 어디 들르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녀를 몰아붙였어요. 아가씨가 가져간 거 아니야? 아가씨가 어제 내 옆에 있었잖아.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은이를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들을 하나하나 외웠습니다. 평소에 그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하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기분이 상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억울하다고 울거나 아니면 그냥 자리를 떠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상처받은 표정이 아니라 걱정하는 표정을 먼저 했어요. 나를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가져가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르신 마음이 불안하신 거니까 제가 CCTV 요청하고 담당자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확인되는 동안 어르신이 당장 택시비라도 필요하시면 제 돈으로라도 잠깐 빌려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속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나는 계속 연기를 했습니다. 이 시험을 끝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하은이는 정말로 행정실로 가서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보안팀 직원과 함께 어제 영상을 돌려봤어요. 나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행정실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고요. 당연합니다. 애초에 돈을 훔친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은이는 다시 내게 왔습니다. 어르신, CCTV에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혹시 다른 곳에 두셨을 수도 있어요. 같이 찾아볼까요? 그녀는 끝까지 나를 탓하지 않았어요. 나는 일부러 투덜거렸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 간 거야? 분명히 있었는데. 하은이는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같이 어제 가신 곳들 다시 가볼까요? 혹시 침대 주변에 떨어뜨리셨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1층 로비로 갔습니다. 어제 내가 앉았던 자리, 구내식당, 화장실 근처까지 다 돌아봤어요. 하은이는 꼼꼼히 찾았습니다. 의자 틈새, 바닥, 쓰레기통 근처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내가 잠깐 앉았던 대기실 의자를 확인했습니다. 하은이가 쿠션을 들어 올렸을 때 거기서 돈이 나왔어요. 10,000원짜리 몇 장이 의자 매트 아래 끼어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일부러 넣어둔 겁니다. 아침에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하은이가 돈을 집어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있었어요. 나는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었네. 내가 깜빡했나? 그때 하은이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어르신이 더 불안해지실 수 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제가 분실 방지 주머니 하나 챙겨드릴게요. 이거 목에 걸고 다니시면 돈이나 약 같은 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탓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을 준비해줬어요.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요. 고마워요. 하은 씨,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당연한 일. 나는 그날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은 평온할 때만 좋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사람은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은이는 후자였습니다. 셋째 날 수요일 병원은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오후에 VIP 환자 오신대요. 지역 유지 박 회장님이 모시고 오신답니다. 간호과장 오선미가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오선미는 52살, 이 병원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베테랑이죠. 능력은 있지만 성격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나는 일부러 복도 의자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초췌한 노인 행세를 하면서요. 직원들은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오선미가 하은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박하은 씨, 오늘 VIP 라운지 쪽 지원해. 지금 당장 준비하고. 하은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 어르신 식사 보조 중인데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내가 앉아 있었어요. 나는 일부러 숟가락을 들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요. 손도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오선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밥은 다른 사람이 해. VIP가 더 중요하잖아. 이것도 모르나?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주변 직원들이 긴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선미는 평소에도 후배 직원들에게 엄격하기로 유명했거든요. 그 순간 하은이가 떨더군요.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요.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요양보호사가 간호과장에게 대드는 건 조직에서 자살행위니까요. 하지만 하은이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맡은 어르신이 먼저예요. 오선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닙니다. 식사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은이를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오선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 책임이야. 나중에 VIP 쪽에서 문제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지는 거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옆에 앉아서 식사 보조를 계속했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숟가락을 드는 손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자기 커리어를 걸고 나를 지키고 있었어요. 나 같은 노인 하나를 위해서요. 식사가 끝나고 나는 일부러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천천히, 물 마시는 것도 천천히. 하은이는 옆에서 기다려줬어요. 조금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VIP 라운지 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준비가 늦어진 거예요. 오선미가 복도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배치한 거야? 박하은 불러와.
하지만 하은이는 끝까지 나를 병실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고 물컵을 확인하고 모든 절차를 다 마친 후에야 VIP 라운지로 향했어요.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VIP 라운지로 슬쩍 따라갔죠. VIP 환자는 지역에서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박 회장의 아버지였습니다. 85살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었죠. 그 옆에는 박 회장 부인이 서 있었어요. 하은이가 도착했을 때 박 회장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다른 환자분 식사 보조가 늦어져서. 다른 환자요? 우리 시아버님보다 중요한 환자가 있어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은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선미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박하은 씨가 업무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한 겁니다. 제가 따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말에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환자 식사 중에는 자리를 뜰 수 없습니다. 매뉴얼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오선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매뉴얼?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야? VIP한테 신뢰하면 병원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데? 하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VIP가 아닌 환자는 신뢰해도 되나요? 순간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오선미도 박 회장 부인도 다른 직원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하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환자분을 똑같이 모십니다. VIP든 아니든 누군가의 가족이시니까요. 박 회장 부인이 비웃었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그럼 치매 노인 하나 때문에 우리 시아버님 기다리게 할 건가요? 하은이는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자분도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은 돈 많은 분만 모시는 곳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약한 사람을 버릴지 지킬지. 하은이는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 부인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예요? 당장 원장 불러요. 오선미가 급히 말렸습니다. 부인, 제가 이 직원 교육 다시 시키겠습니다. 진정하세요. 하지만 박 회장 부인은 이미 전화기를 꺼내 들었어요. 나는 그때 복도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비틀거리는 노인의 모습으로요. 저기요. 모두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하은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늦은 거예요. 오선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황 파악 못하세요? 여기는 VIP 라운지예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는 나를 사람처럼 대해줬어요. 나도 VIP처럼요. 그 말에 하은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알아챈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더 이상 시험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시험 때문에 고통받는 걸 더는 볼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3시 VIP 라운지에서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보조 인력 한 명이 급히 움직이다가 박 회장님의 휠체어에 부딪힌 거였어요. 다치지는 않았지만 박 회장 부인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민원이 바로 접수됐습니다. 오선미는 창백한 얼굴로 사과했지만 박 회장 부인은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책임자 나와요. 당장 원장 불러요. 나는 여전히 복도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선미가 급히 행정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원장인 나를 찾는 전화였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 연결될 리 없었습니다. 오선미는 초조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은이를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말했어요. 이번 사고는 박하은 씨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하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에 박하은 씨가 VIP 지원 안에서 인력 공백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다른 직원이 급하게 투입됐고 사고가 난 거고 억지였습니다. 완전히 억지였어요. 사고는 그냥 실수였습니다. 보조 인력이 서두르다가 휠체어를 못 본 거였죠. 하은이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선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박 회장 부인한테 사과해. 하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장님,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아침에 내 지시를 안 따라서 인력 배치가 꼬인 거잖아. 주변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선미가 무서워서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조직입니다. 약한 사람이 책임을 뒤집어쓰고 강한 사람은 비겁하게 숨는 곳이죠. 하은이는 억울해서 눈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은 안 하더군요. 제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오선미가 비웃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내가 팀워크를 해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지라고. 다만 병원에 불편을 드린 건 사실이니 병원 이름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원칙을 지켰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면서도 병원을 위해 고개를 숙이겠다는 거였습니다. 오선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내 자리야. 요양보호사 주제에 원칙 운운하더니 결국 이 꼴이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었어요. 이건 폭력이었습니다. 나는 복도 구석으로 가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내일 아침 긴급 경영회에 소집해. 간호가 전체 감사 들어갈 거야.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아침에 설명할게. 그리고 오선미 간호과장 관련 자료 다 준비해. CCTV 기록, 근무 배치표, 민원 처리 내역 전부.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은이는 화장실 앞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끝내겠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오랜만에 소주를 꺼냈습니다. 혼자 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숫자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학력, 경력, 집안, 재산. 그게 사람의 가치라고 믿었죠. 하지만 하은이는 달랐어요. 그 아이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칙, 존중, 용기. 그런 것들은 숫자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는 잔을 비우고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정윤이와 찍은 사진이었죠. 윤이야, 나 이제 알겠어. 내가 뭘 놓쳤는지. 사진 속의 정윤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요. 다음 날 목요일 아침 8시 나는 정장을 입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시계를 차고 구두를 신었어요. 평소의 윤병철 원장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순간 모든 게 멎었습니다. 원장님 오십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접수 직원, 간호사, 보조 인력 할 것 없이 모두요. 나는 천천히 걸어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문이 이미 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간호과장 오선미가 불려갔다는 것도요. 나는 3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오선미가 이미 와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선미가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나는 비서가 준비한 자료들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CCTV 기록, 근무 배치표, 민원 시간대, 인력 투입 현황. 어제 VIP 사고 시간대, 박하은 씨는 병동에 있었습니다. 오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원장님, 그건 당신이 인력 배치를 무리하게 바꾼 게 공백의 원인이었어요. 박하은 씨는 환자 식사 보조를 끝까지 완료했고 그게 정상 절차였습니다. 나는 CCTV 화면을 돌렸습니다. 하은이가 나를 돌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식사 보조, 휠체어 이동, 화장실 동행. 모든 절차가 매뉴얼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보이죠? 화면 속에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나왔습니다. 바로 나였어요. 오선미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 노인이 바로 접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를 치매 노인 취급하며 무시한 사람들 전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박하은 씨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요. 오선미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약한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어요. 그게 몇 번째입니까? 나는 다른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지난 1년간 오선미가 처리한 민원 내역들이었어요. 그중 절반 이상이 하급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한 케이스였습니다. 당신은 간호과장으로서 팀을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팀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어요. 오선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오늘부로 직위 해제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원장님, 나가보세요. 오선미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더 어려운 일이 남았습니다. 하은이에게 사과하는 일이요. 오전 10시 나는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어요. 나는 방송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박하은 씨, 원장실로 와주세요. 잠시 후 하은이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원장실 호출은 보통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하은이가 내 앞에 섰습니다. 나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퍼즐이 맞춰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하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요. 박하은 씨, 미안합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원장이 직원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을 시험한 것도 조직이 당신을 밟게 둔 것도 내 책임입니다.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박하은 씨는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병원에서 가장 원칙을 지킨 사람입니다. 나는 하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VIP든 일반 환자든 모두를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게 진짜 의료인의 자세입니다. 하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환자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자기 억울함이 아니라 환자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약속합니다. 이 병원은 앞으로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하은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뒤 나는 명동에 있는 조용한 한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어요. 민석이와 하은이 그리고 나 셋만의 자리였습니다. 하은이에게는 다른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일찍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67살 먹고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석이가 하은이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하은이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빗었고요. 하은이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원장님은 무슨, 편하게 불러요. 하은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그 어르신이 원장님이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부끄러운 짓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그렇게 또렷하신 분이 왜 보호자도 없이 혼자 오셨나 했거든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들켰군요. 민석이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했어요. 학력, 집안, 재산. 그게 사람의 가치라고 믿었죠. 나는 하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더군요. 치매 노인이든 VIP든 똑같이 존중하더군요. 하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당연한 일.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평생 당연한 일을 못했습니다.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고 약한 사람을 방치하고 숫자로만 세상을 봤어요. 나는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간호사였죠. 정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석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하셨습니다. 간호사 따위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요. 나는 21번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말씀을 따랐어요. 체면 때문에요. 그리고 더 좋은 집안과 결혼했습니다. 결과는 민석이가 알잖아요.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의 이혼을 겪은 아이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사니까요.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사람을 놓친 거죠. 그래서 민석이가 당신을 선택했을 때 나는 두려웠습니다. 나는 하은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또 틀린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민석이가 후회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시험을 한 겁니다.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완벽했어요. 아니, 완벽한 게 아니라 진실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더군요. 민석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은이를 지킬 겁니다. 아버지처럼 놓치지 않을게요. 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은이에게 말했어요. 박하은 씨, 우리 민석이 잘 부탁합니다. 하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부족하지 않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나는 정식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주세요.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하은이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게 이렇게 불렀어요. 아버님, 그 한마디가 내 평생의 고집과 체면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를 했어요. 나는 하은이에게 병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꿀 건지, 환자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요. 하은이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원장님, 아니 아버님, 요양보호사들 처우도 개선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급여도 낮고 존중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 좋은 사람들이 그만두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 병원의 진짜 기둥입니다. 민석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은이 말 들으면 병원 적자 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숫자만 보고 살았더니 사람을 잃었다. 이제는 사람을 보고 살아야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윤이와 찍은 사진이 있는 곳이었죠. 나는 사진을 꺼내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윤희야, 이제야 사람을 지키는 법을 배웠네. 늦었지만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사진 속의 정윤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석 달 뒤 한빛의료재단 요양병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약속대로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했어요. 급여를 20% 인상하고 근무 환경도 바꿨습니다. 휴게실도 새로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했죠. 오선미는 결국 사직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징계를 받기 전에 스스로 나간 거예요. 새로운 간호과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민석이와 하은이는 한 달 전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나는 그날 신랑 아버지 자격으로 인사말을 했어요. 저는 평생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숫자로, 조건으로,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했죠.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나는 하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저를 깨웠어요. 사람을 보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을 그냥 한 명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하는 법을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은이는 울고 있었어요. 민석이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는 혼자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이었지만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1층 로비에 들어서니 한 어르신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보호자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예전에 나였다면 직원을 불렀을 겁니다. 저 어르신 좀 받으려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직접 어르신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 불편하세요? 어르신이 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원장님이 직접?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병원 원장이기 전에 그냥 사람입니다. 나는 어르신을 부축해서 접수대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에게 부탁했어요. 이 어르신 잘 모셔드려. 편하게 해드리고.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원장실로 올라가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인 건 확실하죠.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나는 오래된 사진을 책상 위에 꺼내놨습니다. 정윤이와 찍은 사진이었죠. 이제는 서랍 속이 아니라 책상 위에 두기로 했습니다. 윤희야, 나 이제 괜찮아. 사람 보는 법 배웠어. 사진 속에 정윤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하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래, 잘 다녀와라. 하은이가 책상 위 사진을 봤습니다. 이분이 아버님이 사랑했던 분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윤이라는 분이야. 내가 놓친 사람이지. 하은이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 예쁘신 분이네요. 그리고 눈빛이 참 따뜻하세요. 그랬지.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어.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하은이가 나갔고 나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67살. 늦은 나이에 배웠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을요. 조건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는 법을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걸요.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희망을 안고서요. 한빛의료재단 요양병원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석이가 행정실장으로, 하은이가 요양보호사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나는 이제 일주일에 사흘만 출근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병원 로비에서 환자들과 이야기하며 보내요. 어제는 치매 어르신 한 분이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여기 와서 사람 대접 받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손을 꽉 잡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어르신은 사람이시니까요. 당연한 일. 이제는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윤희야, 내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바람이 불면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박하은 같은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를 조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분이요.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분들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요.